네, 저희 시선 집중이 그제부터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민의 미래 후보, 그다음에 개혁신당 비례 후보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 미래로 가겠습니다.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고 비례 9번 후보인데요. 김민전 후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전원이 사전 투표한다고 그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신천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하던데 국민의 미래 후보들도 여의도에서 전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네, 여의도예요? 그렇습니다. 음, 여의도와 그리고 신촌, 음. 내서 나눠서, 사전 아, 투표하게 되고요. 예. 저는 오늘 또 MBC 청취자분들 찾아뵙느라고, 음, 조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유, 오늘 대다수가 네. 사전 투표에 참여합니다. 예, 저희가 민폐 끼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 일부에서는 아직도 좀 약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정한 투개표 관리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제도가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에서 또 저도 좀 그랬고요. 예, 불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번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굉장히 보완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음흠, 대표적으로 투표함을 이 CCTV를 달아서 예,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또 수개표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예, 그동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전투표를 우려하시던 분들도 이제 우려는 놔두시고 어, 이번에는 사전투표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 투표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니까 논란이 없어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국민의 미래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좋다, 나쁘다, 이거 얘기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긴 하죠. 또 나아가서는 전체 투표에 누가 많이 참여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조사마다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음, 이것은 결국 투표를 누가 하시느냐 음, 이것이 결국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투표를 누가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다수의 분석은 2030 세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부동층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던데 동의하세요, 후보님? 네, 제가 길거리 유세를 나가도 2030 분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2030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가도 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음흠, 그 가운데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과연 이 범죄 혐의자 내지는 범죄 피고인 내지는 또 이미 2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다 이렇게 넣어오는 한국 정치, 이게 과연 뭔가 음흠, 이런 비판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미래가 그리는 22대 총선의 정치 비전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 공약은 뭐가 되는 걸까요? 네, 이거 제가 일이 부리는 거기 때문에 정치 공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깨끗한 정치, 자, 신뢰의 정치, 그것이 결국은 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는 정치, 이것을 꿈꾼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입증이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부패가 많은 나라가 신뢰가 있을 수 없고요. 신뢰가 없는 나라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결국 정치가 깨끗하고 국민들의 사회적인 신뢰가 높고 또 그래야 이 경제가 성장하고 5만 불, 10만 불 1인당 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거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 개혁,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좀 이따 질문 좀 추가로 드리고 요거 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국민의 미래 10대 공약 가운데 1번이 희망차고 안전한 교육 돌봄 환경 구축인데 얼마 전에 비례 5번인 강선영 후보가 군에 있을 때 육아휴직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사실 이게 당에서 아직 정리된 입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코멘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제가 이 몇 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그 돌봄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좀 큰 아이와 관련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아버지의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이제 뭐 술자리에서 뭐 몇 마디 그게 지금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요. 제가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 개인적으로 만약에 원내에 진출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발의하거나 추진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지금 뭐 정치 자금과 관련되어서 좀 다양한 개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그 가운데 이미 국민의힘도 또 국민의 미래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출판 기념회를 이것을 정치 자금으로 쓰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정치 자금에 그야말로 후원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같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의원 이름 치면 그 의원이 누구누구에게 후원금을 받았고 그 후원금을 준 사람의 고용주는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 의원이 후원금으로 문방구에 갔다라고 하면 그 문방구에서 무엇을 샀고 문방구의 주소는 뭐고 또 주인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정치 자금이 좀 이렇게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어야 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 좀 높아지고 특히 국민들께서는 바로 누가 누구의 돈을 받아서 정치하는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정치 개혁을 좀 꼭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지금 그 후원금 투명성 부분이 아직은 확실하게 다 100% 달성은 안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 선관위에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가 있다 이러면 기자분들께서 그것을 정보 공개 청구해서 지금 뭐 기사를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집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누가 누구의 돈을 어떻게 정치하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이거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다 좀 유권자분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저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지역 분과위원장도 역임하셨잖아요. 그 우리 정치가 최근에 혐오와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말씀은 뭐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팬덤 정치가 또 좀 강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인 화두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극화, 정치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우리 편이면 무엇을 해도 괜찮아. 우리 편이면 예를 들어서 범죄를 해도 괜찮아. 미국 역사상 범죄 혐의로 기소된 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네네. 국민의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양극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이번에 뭐 후보들을 봐도 각종 범죄 혐의로 가득한 후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지금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양극화여서 뭐 우리 편이면 다 괜찮아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민주주의도 또 한국 정치의 미래도 자꾸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편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현명한 유권자분들도 저는 또 많이 계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의 비대위원장이 만났잖아요. 그 만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 만남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 되고요. 이 만남이 저는 시작이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통합위에 있을 때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지역에서는 의대 좀 설립해달라 이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마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의사 증원을 들고 나오게 된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상하고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상호 간에 협의가 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유권자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깨끗한 정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누가 부패한 후보인지 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인지 이것을 좀 잘 따져보시고 선택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네. 한국 정치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미래 김민전 후보였습니다.